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빨리. 깍듯하게. 선생님 그림자 밟지 말고. 알았어요? 네, 알았어. 이제 대상적격. 어저께 하던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고적격하고 피고적격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의기획서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상적격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저께는 1교시, 2교시에서 알기 쉬운 행정법, 울리네 조금, 그죠? 알기 쉬운 행정법 얘기를 하고, 3교시에서 대상적격 얘기를 했습니다. 했던 순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고요. 법령집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법령집 피시고, 법령집에서 행정소송법 몇 페이지야? 교재 준비 안 한 학생도 있어. 이럴 수가. 수업은 어떻게 들으려고. 늦게 와놓고, 교재도 준비 안 하고. 행정소송법 제8번, 8번 30페이지. 좀 올립니다.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30페이지 보시면요. 19조를 봤었습니다. 19조에 보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뭐라고 돼 있었냐? 처분 등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처분 등. 앞부분이 19조 본문이고요. 뒷부분이 19조 단서입니다. 원래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가게 되면 앞부분을 본문이라고 하게 되고 뒷부분을 단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1문, 2문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 후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단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1, 2문, 전문, 후문 얘기하는 거 비교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다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문하고 단서를 비교합니다. 19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19조에서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뒷부분 단서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대상적격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앞부분에 있는 본문만 보시게 되면 처분 등이었었어요. 그리고 뭘 봤었냐면 38조로 갔는데 여기는 38조는 안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38조 1항에서는 무슨 소송에 대해서 무슨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그치? 무효등 확인 소송. 38조 2항에서는 무슨 소송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이 19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항고 소송 3개 모두 다 그 대상이 처분 등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다가 4조로 가가지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4조에 가보니까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무효등 확인 소송도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 3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작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2조 1항 2호로 갔었습니다. 2조 1항 2호로 가보시게 되면 부작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처분 등이라고 안 되어 있고 처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재결에 대한 부작위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처분과 재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오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교재 26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라는 것은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 우리 항고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했어? 행위소송이라고 했지? 행위소송. 어떤 행위를 다툽니다. 국가 등의 행정작용, 그 행위를 다투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소송이니까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야. 그러면 이게 행위소송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그 행위가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지 그것을 제거했을 때 권리나 이익이 구제되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이 행위가 권리보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서 기억을 해보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돼 있었죠. 중학교는 대상적격을, 고등학교는 원고적격을, 그리고 대학교는 협의의 소입을 말한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상적격 정의를 봤고요. 근거 규정은 방금 본 내용이에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19조 어디에? 본문 쪽에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에 준용을 한다? 취소 외의 항고 소송 있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여파인 소송 쪽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1항은 무효등 확인 소송이고 2항은 부작위 여파인 소송이고 이렇게 됩니다. 1항, 2항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1동그라미, 2동그라미.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으로 가시게 되면 처분 등이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였었어요. 우선 부작위 위협항의 소송에 대한 문제는 그 테마 가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처분 등 있죠? 처분 등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조 1항 1호에 가니까 처분 등이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 보면 원래는 괄호 열고 이하 처분이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하 처분이라 한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어가 뭐였어? 처분 등이란이었었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처분이면 뒤에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등이 되는 것이죠. 등이 처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항고소송에 대한 두 문자로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이렇게 얘기했죠.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여기에 있는 2조 1항 1호의 내용 처분 등 이게 바로 행소형제야. 행소형제 그래서 슬래시를 우리가 그었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여기서 슬래시 그어버리고 1번이었었고 또는 그 거부 여기서 슬래시 그어버리고 2번이었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슬래시 그어버리고 3번이었었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 부분이 4번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처분과 소극처분과 형식처분과 재결처분과 이렇게 4개를 보시게 되면 행소형제가 나올 겁니다. 행소형제 앞에 머리 문자 따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법 형제에게 행정법의 입법규율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형제에게 그 입법규율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소형제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입법규율 역사는 우리가 응용 파트니까 응용 들어가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4개를 먼저 행소형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행정처분이란 말이야. 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개념이죠. 독일은 행정행위가 실정법상 개념이었었고 우리나라는 행정처분이 실정법상 개념이었었다. 언제나 실정법 내용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실정법상 개념은 무조건 변수값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학상 개념, 학문상 개념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학상 개념은 상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실정법상 개념이어서 그것이 변수 x값이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게 상수값 강학상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 행정처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뭐랑 비교를 했었어?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1원론, 2원론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먼저 상수값으로서 행정행위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을 다 배우진 않았지만 개념 요소 5개와 종류를 한번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그 개념 요소 5개는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보험료의 부가고지 징수의 업무는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부가고지는 처분이 맞단 말이에요. 행정위가 맞고 그런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위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처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실화는 법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건성과 그 다음에 법집행 행위여야 된다. 두 개로 구분해서 봤었고, 구체성이라는 문제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였어요? 추상성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었었죠. 사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규율이라고 말을 하고, 사건을 특정할 수 없으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할 때 우리가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특정이 가능하면 개별적 규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 명이면 당연히 특정할 수가 있겠고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않다면 거기까지가 이 집단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특정이 될 수가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 개별적 규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동작구 주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동작구 주민 전입과 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집회 해산 명령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회 해산 명령을 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다녀오셨던 그 촛불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 집회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안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뭐 오늘이라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가보면 뭐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혼자 들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해산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집회에 있잖아요. 참여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유롭겠죠. 뭐 240만 명 모여 있는데 들락날락 어디까지다 말 못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그러면 일반적 규율이다. 개별적 규율과 일반적 규율,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과 추상적 규율 비교했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평면이 4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개별적 규율은 더욱이나 구체적 규율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4분의 3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 추상적 규율, 사람도 특정하지 않고 사건도 특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법제정 행위다 이겁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행정 입법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지 행정 행위 쪽이 아니라고 했죠. 법 집행과 관련돼 가서는 입법 작용으로서의 법 제정이 아니라 그 사법 작용으로서의 법 적용이 아니라 행정 작용으로서 법 집행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권력적 단독행위는요 권력성과 단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권력성이라는 것은요 국가 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단독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의사 합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 행위와는 분명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법행위라는 것은 뭘 조심하라고 했냐?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법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법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비열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근거라는 부분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접하면서 이해가 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죠. 국민에게 행하는 행위여야 된다. 국민한테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으로 행하는 행위다. 외부 행위여야 하는 것이지 내부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실체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해서 깨게 되면은 안에 있는 권리 의무가 밖으로 나오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법적 효과를 동반한 행위, 즉 법적 행위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뭐는 안 되는 것이야?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5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행정행위 개념 요소 5개 중에서 5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에 된다라고 했어요.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가 행정행위라고 했으니까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그렇죠?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실체법적 개념인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과연 같은 걸까라는 문제가 27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처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행위, 가학상 개념이죠. 실체법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처분이 과연 동일한 걸까? 예, 동일한 거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처분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거야. 왜? 우리가 행정행위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처분도 뭔지 확실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같은 걸까요? 이론론, 실체법적 개념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행정학을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5개 개념 요소를 가지고 쟁송법적 개념설,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하면서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예, 더 그거보다 작다, 좁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원론 그러면 통상 더 크다 이거야. 더 크다.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이 먼저 받고 말이지. 행정이 받고 플러스 알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지.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요 실체법적 개념으로 딱 꽂아버렸죠. 이론론 입장 취하고 있다. 뭐 연혁도 말씀을 드렸었죠. 몇 년도였습니까? 84년도.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84년도입니다. 84년도에 행정심판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지만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지금의 2조 1항 1호가 들어온 거예요. 2조 1항 1호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다 라고는 돼 있었어. 그런데 처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 그래서 대법관들도 처분이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운 행정행위랑 똑같은 거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론론 취해버렸었고 그 후로 계속 고집 부리고 있다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검토 어느 입장이 타당하냐? 요즘에는 여러분들 학설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설의 입장이 뭔지 보셔야 되는데 다수설의 입장은 쟁송법적 개념설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분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양쪽 모두 다 2조입니다. 2조. 보통은 2조가 정의 규정이에요. 항상은 아닌데 99%는 그래요. 2조가 정의 규정이거든. 그래서 2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소송법, 심판법에 나오고 있으니까 합치면 쟁송법. 그래서 쟁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야. 우선 이렇게 말을 하였다. 그래서 쟁송법적 개념설 입장이 다수의 입장인데 얘네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뒤에 있는 당사자 소송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이해되기는 힘들고요. 요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핵심 포인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겁니다. 84년도에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행정소송법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여지를 남겨놓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보다 분명히 크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쯤에 신림동의 제 사무실로 연구실로 어느 학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10분 15분 뒤에 저는 강의가 있는데 회사까지는 5분이면 가긴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더니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홍정선 교수님 문화에 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빨리 설명해주고 가야겠다. 수업하러 가야죠. 그래서 판례가 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따끈따끈한 판례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행정소송법에 있는 처분의 개념이 너무 좁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래서 내가 항고송을 제기했는데 대상적격 흠결로 행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여 각하를 당하였다. 이것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처분 개념이 너무 좁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이 행정소송법 2조는 나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헌재가 뭐라고 했을까요? 꺼져라고 했습니다. 왜? 그 밖에 이에 준하 행정작용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헌재가. 야, 입법자가 그 밖에 이에 준하 행정작용을 넣었다 이거야.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모르지. 나도 몰라. 이거예요.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신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남겨놨는데 그걸 두고 좁다고 말하면 넌 도대체 어디까지 넓히기를 원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은 상당히 입법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게 당연히 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저께 빗금친 부분 기억나시죠? 빗금친 부분 행정행위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행정행위면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인데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죠. 특히 어떤 것들, 행정입법, 사실행위, 내부행위와 같은 것들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들이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름을 붙여 놓았더라 이거야. 그걸 뭐라 부른다?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만약 걔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을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겠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판례 입장하고요. 이렇게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설의 입장하고요. 실제로 처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은 이원론의 입장을 취해가지고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뭐냐면 이론론의 입장을 취해요.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면 처분은 행정행위하고 동일한 거잖아. 그러면 행정행위가 아니면 절대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면 그렇겠죠. 행정행위가 아니면 절대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막 인정해. 막 인정을 어떻게 하냐? 예외 이러면서 인정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외 하면서 인정을 한 범위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처분의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죠. 루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건 어떨 때 그런 것인가? 밑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지도 판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집에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 5번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행정절차법을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 제48조입니다. 48조를 볼게요. 행정절차법 48조는 누가 없앴니? 도망갔네요. 야, 이거 가슴이 좀 아픈데 이거 어떡하죠? 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 없어졌죠?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사라졌네. 23번에 48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4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조 1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조. 행정절차법 제48조 1항을 보시게 되면은 1항에서 앞부분에 행정지도를 할 때는요, 비례성 원칙,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강제성을 동반하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성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항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항에 가게 되면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 나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 불이익조치 금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원칙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임의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지도라는 작용의 형식은 이거는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나 권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권고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구속력이 미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성 원칙. 임의라는 건 뭐야? 맡길 임자에다가 뜻 의자를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뜻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의성 원칙으로부터 뭐가 도출되는 거야? 이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겠죠? 임의적인 거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48조 2항이 나오는 거예요. 48조 2항에 보게 되면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불이익조치.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 지도를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가해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여기서 뭘 느낍니까? 강제성을 느끼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사실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판례를 보시면 27페이지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행정지도는 임의성 원칙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불이익조치를 동반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가 동반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이 아닌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1994년도에 뭔가 예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좀 뭔가 그런 이제 여지를 남겨놨어요. 외형식불입니다. 외형식불.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비록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 될 수도 있다. 외형식불이라고 했습니다. 외형식불.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행해지고 마치 처분 같아요. 행해지는 게 처분 같은 외형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거 의무 부과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처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또 장래에 불이익이 예정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어도 처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행정절차법 여기를 보시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라고 지금 48조 2항에 돼 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거꾸로 가게 되면 불이익 조치가 동반되면 사실의 행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우입니다. 대우. 뭐예요? 사실행위면 불이익 조치를 동반하면 안 된다. 행정지도에서 거꾸로 대우를 들어가 봐요. 그러면 불이익 조치를 동반하면 더 이상 사실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처분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판례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쟁송법적 개념 정도의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을 하면서 확대를 점차적으로 시키는 경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하고 2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8번째 법령의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먼저 4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건데요. 4조 1호에 있는 취송에 대한 정의 보시면 취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 변경을 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취소 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송이라고? 형성소송이다. 우리 소송의 종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송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형성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성소송. 그 다음에 이제 이행소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확인소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는 총 3개입니다. 자, 소송의 종류는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그 종류는 3개가 있어요. 이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그 소송에서 인용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 판결, 인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각하 판결과 본안 판결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소송 요건 자체를 못 갖추면 전혀 그에 따른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 거절하고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각하 판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춰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의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너의 주장은 틀렸어 라고 해서 벌일 기자를 써가지고 기각 판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인정할 인자에다가 받아들일 용자를 써가지고 인용 판결이라는 걸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야? 각하 판결을 원하고 있는 거야? 기각 판결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인용 판결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소송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용 판결이 말입니다.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얘가 인용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인용 판결은 얘 같은 경우에는 형성 판결이 됩니다. 형성 판결, 즉 형성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행 판결이 된단 말이야. 이행 판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 판결이 확인 판결이 되는 겁니다. 확인 판결이.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뭔지를 통해서 그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취소 지금 4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취소나 변경을 한다. 이거 형성소송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법에서 형성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게 바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하는 거죠. 권리의무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였죠. 왜? 법이 실체법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법률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처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처분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분 그냥 우리 VA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처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 처분이 법률상의 원인이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죠. 법적 효과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법적 효과, 즉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법에서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을 우리가 형성력 이렇게 얘기해요. 형성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변동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소송은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이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변동되면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야. 형성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항고소송은 뭡니까? 행위소송이잖아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초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우리가 형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고 형성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이 바로 형성력이야 라고 말을 해왔다면 행위소송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처분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 바로 형성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처분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행정법
행정법 교수님들은 형성력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에는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형성력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란 뜻입니다. 형성력을 가지고 있는 판결. 그런데 다른 법과 달리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성력은 처분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항고소송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세요.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시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취소 소송은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다투려고 제기하는 소송이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취소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그 효력이 제거가 되게 되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효력을 변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있죠. 효력의 변동,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발생과 변경과 그리고 소멸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면 형성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변동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취소 소송은 뭐 하는 소송이라는 겁니까?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소송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변경이라는 표현은 이 변경하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 변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기 위한 소송이 바로 취소 소송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취소 소송이 지금 처분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통해서 처분 효력을 변동시키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건 형성소송이란 얘기야. and 29조로 가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로 가보시게 되면은 29조는 29번입니다. 29번 법조문을 보시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게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판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상소기간이 도가돼가지고 더 이상 그 판결을 깰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효력에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6개가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불자, 판형, 세속. 불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금강격의 판형을 만들어서 세속을 구제하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가쟁력입니다. 첫 번째. 상소기간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상급법원에 따지는 상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항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심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걸 뭐라고 불러? 상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다 위쪽으로 상소하는 것들인데, 상소하는 것은 14일이에요. 14일 동안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상소를 14일 동안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소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이든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이든 피고이든 패소했던 놈이 상소를 하고 싶게 될 텐데, 그런데 원고, 피고, 소송의 당사자 모두 다 더 이상 불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소송의 주체에는 이 당사자 2명, 원고, 피고 말고 또 누가 있어? 법원이 있지. 그쵸? 법원.
법원도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자방력입니다. 자방력은 스스로 묶인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묶인다. 선고법원 역시도 스스로 자기가 한 재판, 의사표시에 묶여서 스스로 취소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은 뭐냐?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이 판결의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다른 주장이든 판단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이미 기자에다가 판단할 판자를 써가지고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형성력이야. 형성력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분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성력인데 이 형성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형성효와 소급효와 두 가지가 들어가. 형성효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 A라는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을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 없어? 그 처분을 내렸던 처분청이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처분청의 별도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법원의 취소 판결만으로 당연하게 효력이 소멸한다. 이게 바로 형성효야. 형성효. 그런데 이 위법한 처분은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오지 말았어야 될 게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게 만드는 거야.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소급해서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려요. 형성효는 뭐예요? 당연하게. 소급효는 뭡니까? 소급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게 되는 게 바로 형성력입니다. 그리고 이 형성력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원고하고 피고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원고하고 피고, 소송 당사자한테만 형성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법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와 같은 특이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일방에게는 수익적이고 타방에게는 침익적이고 이렇게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비해가지고 뭘 인정하냐면 대세효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세효. 대세효는 뭐냐? 형성력의 힘을 대세요, 큰데 힘세 키워주는 거예요. 큰데 힘세 키워주는 겁니다. 형성력의 힘을 원래는 누구한테 미치는 건데 원고하고 피고한테 미치는 건데 이거를 키워줘서 어디까지 발생을 시키냐면 소송의 제3자입니다. 원피고가 아닌 소송의 제3자한테도 형성력을 미치게 하는 게 바로 대세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A라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원고 피고 너와 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세적으로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은 뭐냐면 속은 지금 행정청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처분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청이 또다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판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행정기관한테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힘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불자판형 세소, 불가증력,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이렇게 6가지의 효력이 우리 행정소송에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앞에 있는 4개는 다른 소송에도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에도 마찬가지로 불가증력, 자방력, 그리고 기판력, 형성력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에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세효, 기속력 이거 2개가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이 46개 조항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있어서 몇 개가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의 효력도 마찬가지야. 6개 중에서 나머지 4개는 다른 소송에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 별도 내용이 있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요와 기속력에 대한 규정만 행정소송법에 있고 그게 바로 29조와 30조가 되는 겁니다. 29조는 대세요, 그 다음 30조는 기속력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29조에 뭐라고 했냐면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한테도 미친다라고 돼 있었잖아. 이 제3자가 누구겠어? 당연히 소송의 제3자겠죠. 소송의 제3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자판형 세속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대세요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대세요는 뭐라고 했어? 형성력이 확대되는 힘이 바로 대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29조의 대세요 규정은 형성력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이건 형성력 규정을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29조를 근거로 해서도 우리 취소 소송은 형성 소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조를 가지고도 29조를 가지고도 우리는 취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다시 교재 27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로마자 6번 바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형식적 행정해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확인소송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야.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행위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행위는 이 행정행위, 처분과 같이 여기 보시면 얘는 법적 효과를 이렇게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관계를 지금 형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률관계를 만들어야지 이 처분을 취소시켜버리면, 제거해버리게 되면 이 법률관계에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사실행위도 위법해질 수 있어? 당연히 위법해질 수 있어요. 위법해질 수 있는데 원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뿐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처분이랍시고 받아줘가지고 소송을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안에서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판단 내릴 거야. 잘못됐네? 행정지도 야 이거 잘못됐네? 라고 판단 내리면 얘들은 뭐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소송의 절차 형식에 따라서 취소합니다 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사실행위잖아. 사실행위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친구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적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취소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바뀌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 취소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처분이라는 놈이 위법하다는 것을 그냥 한 번쯤 확인해주는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취소 판결에 뭐가 동반되지 않아? 형성력이 동반되지 않는단 말이야. 취소는 뭔데? 취소는 형성소송이란 말이야. 취소 판결은 형성력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행위 같은 걸 인정해버리면 형성력을 못 가진 취소 판결이 등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소송 전락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지만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게 과연 처분인지 아닌지,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잖아. 그걸 그냥 우리가 사문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 방법은 뭐라고? 중학교 나왔는지 이 친구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데 대학교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중학교 나왔다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의 상관관계라는 거야. 상관관계를 보시면 얘는 지금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애가 맞구나, 협의의 소익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비록 그것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 행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형식적 행정이고요. 그냥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그냥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된 거예요. 예외적으로.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형식적 행정위가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없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저께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예, 이제 잠시 쉬었다가 거부 처분부터 대상적 격 두 가지 내용 더 하고 거부 처분, 소극적 처분하고 재결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원고적 격, 피고적 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관 얘기 시간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간 휴식하시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먼저 뭐부터 하라고? 5분 복습법부터 하는 거야. 5분 복습법. 오케이? 1시간 동안 내가 1시간씩 끊을 거니까 1시간 동안 앞에서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는가를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